안녕하십니까. 영어우독 이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최근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KKK단 알죠? 아직도 있어요, KKK단이. 거기에 제임스 스턴이라는 흑인 인권운동가가 KKK단에 네. 수구 꼴통인 것처럼 잠입을 해서 3년 만에 총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조직을 인수해버렸어요. 그리고 조직을 해체해버렸어요. 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와, 세상에. 엄청 재밌는 일이 일어났죠. 진짜로? 네, 없어졌어요? KKK단이? 그 조직을 와해시키고 연방법원에다가 자신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소행에 대해서 인정하는 탄원서를 내고 자기네 그 네트워크 인터넷 홈페이지 이거는 홀로코스트를 교육하는 내용으로 다 바꾸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요? 멋있다. 이 이분이 원래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문제가 있어 무슨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네. 문제가 있어서 수감이 돼요. 수감이.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이 KKK단의 회원인 그 고위 인사하고 친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일부러 친해진 거죠. 친해져서 출소하고 나서 거길 가입을 해요. KKK단에.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신임을 막 받으면서 3년 만에 이놈한테 이거를 물려줘야 되겠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몇 가지 고발을 당해서 소송 중인데 인종 문제와 관련해서 얘를 딱 수장 자리에 앉혀놓고 그런 거 좀 물타기 좀 하고 인종 문제. 근데 얘는 어차피 속은 이거 완전히 뼛속까지 인종주의자인 놈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괜찮아 하고 넘겨줬는데 넘겨받자마자 이 사람이 돌변해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거보다 더 재밌는 일이 뭐가 있었냐면 댓글이 달렸어요. 우와, 그러니. 채식 교육.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채식 우리 왓더 헬스. 왓더 헬스 편에 QWERTY 쿼티 이란 분이 저도 이 다큐멘터리가 공감이 안 돼요 라면서 저희랑 같은 의견이네요. 네, 약쟁이랑 같은 의견이죠. 네. 여기서 말하는 게 너무 취사 선택되어 있는 느낌이다. 자기가 원하는 연구 결과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요. 병에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게 아닌데 기승전 다 고기 때문이라 그런다. 크크크크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다 이제 구구절절 옳은 소리죠. 네. 그래서 저는 동의한다.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커티 233님. 그리고 자기 이제 그 근거로 이분이 자기 주장의 근거로 자기 이모는 안 채식주의자인데 뚱뚱하시다. 건강도 안 좋으시다. 라는 근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또 근거에 약하시죠. 빼박 근거를 그렇죠.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제가 하나 또 뉴스를 가져왔는데 네. 채식권을 보장하는 학교 급식이 늘어나고 있다. 네. 추세다. 네. 라는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마침 엊그저께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 여기 채식 식단을 많이 시행하는데 네. 점차 시행하고 있는데 네. 울산에 231개 학교에서 매달 2번씩 채식 식단이 나온대요. 울산에 231개 교, 전북교육청에서는 주 1회 고기 없는 급식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인천교육청도 내년에 6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험 실시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현재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시행하고 이러면 나머지 날은 채식을 하는 학생들은 어떡하죠? 그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 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그것도 한대요. 아예 채식 식단을 따로 메뉴에서 있어서 그 학교에 2명이 채식주의자가 있대요. 네. 학생 중에. 그래서 걔네들은 매일 그걸 먹는다. 이런 내용도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쿼티 233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반대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다, 이거. 애들한테, 성장기 애들한테 이게 풀만 먹여서 이게 됩니까? 아까 그 댓글 내가 진짜 내 눈으로 보고 싶다. 대체 어떻게 적혀있길래 이런 해석을 하시는. 반항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고요. 기분 좋은, 제가 미국의 채식 고기를 만드는 회사 비욘드 미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새롭게 이제 주식이 들어갔는데 재미 좋아. 여러분 추천합니다. 미래는 채식에 있습니다.
뭐 여러분 채식 안 하더라도 돈벌이는 채식에서 할 수 있다. 이제 거기서 그 배양육을 또 이제 실험하고 있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왔대요. 네. 배양육을 하게 되면은 채식주의자들 중에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신념 때문에 안 먹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동물에 대한 공장식 축산에 반대해서 그런 음. 사람들은 음. 이제 다시 육식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배양육은 실험실에서 그 세포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갖고 고기를 만든 거니까 그럼 등심만 이렇게 자라는 거야. 조금 안심만 이렇게 자라고. 조금 별로예요? 조금 느낌이 이상하네요. 그래요? 그러면 그게 육이에요? 육? 육이죠. 고기인데. 왜요? 생명이 없는데. 육에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야. 육은 생명이, 그래서 뭐, 뭔가 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치, 살아있는 동물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꼭 죽여서 먹어야 되는데. 네, 아니, 그래서 비난받아야 되는데.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온 영화는 그래서 이거랑 관계없는 드라마를 하나 보고 왔는데 예전에 한번 소개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 이지라는 이지.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I feel like we haven't been doing well. Just talk to him. Maybe he'll surprise you. Oh my god, baby, you smell so bad. Oh, maybe you won't. 편당 뭐 한 28분. 20분에서 30분 사이인 걸로 그래서 시즌 하나당 8개 정도의 좀 짧은 에피소드 시카고를 배경으로 해서 현대인의 그 다양한 군상을 보여주는 게 이 드라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예전에도 했던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 그 이지 편 한번 들어보시면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시즌 2에 지금 시즌 3까지 나왔고 4가 제작 중이래요. 네. 시즌 2의 3회를 우리가 같이 보고 왔어요. 바로 제목은 부업.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성매매 여성과 스탠딩 코미디언 남성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는 내용이에요. 네. 서로 뭐 별다른 연관성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일만 하는 뭐 그런 내용이죠. 일단 등장인물 소개. 오디나카라는 남자 주인공, 흑인 남성입니다. 뭐 한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죠? 네. 미국 태생이고 청소년기는 나이지리아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가 다시 성인이 된 이후에 미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스탠딩 코미디언입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은 스탠딩 코미디 돈 안 되니까 경제활동은 우버기사 아니면 시카고 관광버스 운전 뭐 이런 걸로 돈은 벌고 있어요. 친절하고 유쾌하고 뭐 그런 캐릭터죠. 그 다음에 셀리 백인 여성이죠. 한 또 나이도 뭐 비슷한 또래 같고 직업은 에세이를 쓰는 작가죠. 뭐 주제는 현대 페미니즘에 대해서 다루는데 보통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이야기 그리고 현대 페미니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에세이로 써서 내는 그런 작가예요. 하지만 역시 그걸로는 돈이 안 되니까 경제활동은 성매매, 매춘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상황에 있죠. 이 두 사람이 각자 자기의 삶 안에서 자기 일을 직업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직업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생활 태도 그리고 일하는 방법, 과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그 서로 성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직업도 완전히 서로 다른데 아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둘 다 일을 되게 열심히 하죠. 그죠? 네. 일을 되게 이 사람은 스탠딩 코미디언이니까 당연히 그거 열심히 하지만 그거 끝난 이후에 우버를 하면서 사람들을 태우고 목적지에 데려다 줄 때도 그냥 친절하고 그 사람들 뒤에 탄 손님들의 얘기도 굉장히 잘 들어주고 우리는 그럼 싫어한다며 그 말 걸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며. 우리나라에서요? 네. 그 택시기사들 그 불만 몇 순위에 높은 순위에 그 택시가 자꾸 기사가 말 건다. 불편하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 나오는 그 친구처럼 유쾌하고 얘기를 잘 받아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다양한 사람들을 손님으로 이렇게 태우는데 그 사람들의 그 온갖 주제에 맞춰서 다양한 대화를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서 손님 항상 뭐 유쾌하게 태워다주고 손님도 기분 좋은 상태로 내리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셀리도 똑같죠? 다양한 손님들을 성매수자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방송국 작가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IT 기업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가인 사람도 있고 그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는데 그거에 맞춘 대화를 되게 잘해주잖아요. 그 사람에 맞춰서 네. 어떤 사람은 손님 진짜 그게 좀 충격적인데 인도 이민자의 뭐 자녀 같은 사람이 오는데 그 남자는 여자친구가 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자마자 바로 섹스로 돌아가는 거 아니니까 뭐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술도 한 잔 먼저 먹고 뭐 이러면서 여자네 집으로 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직접적인 이런 터치가 있고 이런 거는 좀 원하지 않으니까 또 그거에 맞는 어떤 솔루션을 또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 걸 봐서 보면은 둘 다 자기 직업에 되게 충실하고 또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버에 찾아오는 손님들 다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다 착하고 네. 친절한 네. 보통의 사람들. 네. 여기서 그 두 가지의 선입견을 좀 깨트리는 요소가 좀 있는데 하나는 성매매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냐와 성매매를 하러 가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냐. 보통은 성매매 하러 오는 사람은 더럽고 못되고 아니면 뭐 폭력적이고 변태적인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셀리를 찾아오는 많은 그 손님들이 보면 다 교양 있고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순한 사람들이에요. 보통의 사람들. 어떻게 성매매하는 남자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저는 특정화된 이미지는 없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듣기로는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저는 모를 것 같은데요. 아무런 선입견을 안 가지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별로 그런 걸 좋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외형적인 편견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냥 다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다고 하면은 남자들 중에 어느 정도나 성매매를 해봤을 것이다. 50% 이상? 50% 이상? 네. 그 여가부에서 했던 조사 중에 그게 있었어요. 50% 이상 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남자친구가 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다. 50% 이상이니까. 근데 그 조사가 이제 잘못된 것으로 나중에 밝혀져서 그 조사를 성매매를 할 가능성 인접 직군에 8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거예요. 인접 그런 직군은 직군, 뭐예요? 마사지, 유흥업소 이런 데 종사하는 남자들, 노래방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성매매와 아주 인접해 있는 경계에 있는 업소 종사자들 상대로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에서 50 몇 프로다 라고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조사의 문제점을 인정받아서 통계청 자료에서도 삭제돼 버렸어요. 예. 다른 조사에 의하면 한 20 몇 프로인 걸로 나온대. 한국 남성의 성매매 경험이 20 몇 프로 있냐? 예, 있다 없다 싶으면. 근데 그것도 조금 내가 이상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내 주변을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내 주변에 남자가 많잖아요. 봤을 때 그것도 좀 작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긴 한데 저는 그 정도가 있다 합니다. 어쨌든 성매매 하는 사람들 뭐 어떻게 뭐 많이 했으니까 뭐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없을 테고. 저는 고백하는데 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도 없죠. 저도 없어.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보면은 군대 가기 전에 맞아 그때 많이. 그때 무슨 통과 의례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냥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는 50% 이상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요. 근데 뭐. 여기서 봐봐. 남자가 둘인데 둘 다 안 해봤대잖아. 이거 빵 프로야. 이거 봐. 주변에 뭐 누구하고 주변에 대체 누가 있는 아니, 겁니까? 그건 다 자기는 아닌데, 다 주변 사람들은 다 갔다 그러고, 다 똑같이 얘기하시네. 아니, 왜냐면 학교라는 데에는 나랑 친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랑 전혀 다른 사람들도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막 다니는 애들도 많이 보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런 비율이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런데 학교에 있을 때 뭐 어릴 때이기도 하지만 보면은 그런데 가는 애들 있긴 있는데 한두 명이야. 이렇게 뭐 한 반이라든지 한 그 클래스에 이렇게 있으면은 한두 명이 그런데 다녔지. 뭐 너도 나도 막 가본 애 반, 안 가본 애 반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그런 데 안 가고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뭐 여자친구 못 만나보면 네, 그런 애들은 친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맞아.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예전에 이제 군대 간다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진짜. 저희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가기 전에 야 그냥 죽으면 억울하다. 이거 한 번이라도 해보고 죽어야지. 그 정도의 생각에서 나온 전통이라고 하긴 뭐하고 악습. 네. 악습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실 하여튼 뭐 그건 이제 성매매가 어떤 거냐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 그래서 편견이 없는 편이죠. 저도 주변에 나쁜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거 아니니까. 나쁜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고 했을 것 같지만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은 아니었으면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싫고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싫고 그렇긴 하지만 걸러낼 수는 없을 것 같다. 진실을 알 수 있는 네. 어떤 기회가 있다고 쳐봅시다. 국가 정보 어디 시스템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 네. 기록을. 네. 그 정보에 접근하고 싶어요? 네. 저도 접근을 했는데 저도 내 남자친구고 내 남편이 그런 기록이 있더라. 네. 성매매를 했던 기록이 있더라. 네. 그럼 그것 때문에 헤어집니까? 실망할 것 같아요. 옛날 일이긴 하지만 하여튼 있어. 네, 실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또 지속적인 건지, 그때 뭐 자의의 타의인지, 뭐 등등 알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헤어집니까? 자의였고 지속적이다. 네. 지금은 안 하지만 결혼 후에 안 하지만 지속적이었다. 몇 번 있었다 그게. 한 1년에 한 두세 번 꼴로 쭉 있더라. 결혼 전까지. 그럼 저는 별 싫을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일탈로도 이건 아닌 것 같고. 1년에 두세 번씩 쭉 해왔는데 한 번에 일탈이 아니잖아요. 숫자 셀 수 있으면 한 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얘기 한 거야. 아닌 거라. 일탈이 아니라서 못 봐준다는 얘기를 한 거야. 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도를 못 나가는데. 여튼.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죠. 성매매 하는 남자들이 이렇게 이상한 뭐 머리에 뿔난 사람들이 아닐 거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성매매를 하는 그 여자, 그러니까 성매도인은 좀 뭐랄까 되게 불친절하거나 아니면 되게 성의 없이 하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너무너무 야, 저런 정도로 이렇게 대해준다고? 하는 정도의 저기라고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왠지 좀 뭐 마음씨도 후질 것 같고 못됐을 것 같고 뭐 무식할 것 같고 뭐 그랬는데 여기 굉장히 그 인텔리로 나오잖아요. 그 성매매 여성이. 그래서 어떤 분야에 누구랑 무슨 대화를 해더라도 다 대화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식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온 손님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그 포르노라는 단어가 그 창녀의 어원이에요. 이게 창녀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좀 저급 창녀를 포르노아라고 불렀대요. 거기서 이제 포르노가 나온 거고, 고급 창녀는 또 있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네. 고급 창녀는 그 그리스의 그 당대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양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대요. 당대 그 지식인들이 굉장히 그 고급 창녀들과 노는 거를 즐겨했다라는. 좀 이게 뭐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는 이 여성은 약간 그런 류에 속하는 거죠. 고급적인. 그래서 누구와도 어떤 교양 있는 대화도 가능한. 그리고 역할극도 잘해주고 남성의 취향에 따라서 역할극도 굉장히 잘해주고,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그런 면모를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또 한쪽에서는 또 이 오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차를 점검하고 그 관광버스 모는 날인데 운행 준비를 하는 오디의 모습이 나오고 또 그 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집을 치우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사타구니를 물수건을 이렇게 닦는 장면 일하기 전에 똑같이 준비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또 이렇게 쭉 보여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면이 이 오디라는 스탠딩 코미디와 우버 이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운전사라는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오디와 그 다음에 작가이자 성매도자 역할을 라는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셀리의 모습을 계속 교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오디에게 손님으로 오는 평범한 사람들, 셀리에게 오는 또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직업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성실히 임하는 오디의 모습, 그 다음에 셀리의 모습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지만 없는 것을 우리가 치부하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직장인을 보는 것 같은 시선으로 이렇게 쭉 드라마가 끝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노출이 굉장히 심해서 고추고 뭐고 다 나오는데 그래서 셀리가 굳이 그 물수건으로 사타구니 이렇게 닦는 손님 오기 전에 그 장면 보여줄 필요 없거든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니 더럽게 저런 걸 왜 보여줘? 남 똥 누는 거 볼 필요 없잖아요. 뭐 다 똥은 누구나 누지만 굳이 뭐 그걸 내가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자기 업무에 임하기 전에 먼저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그 성실한 직장인의 그 자세 같은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래서 굳이 그런 장면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매춘부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든지 편견, 고정관념과 편견은 같은 말이죠.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해서. 그리고 내용도 되게 재밌어요. 그죠? 재밌죠? 네, 재밌게 봤는데. 섹스씬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러기도 하고. 근데 보고 나서 이게 뭔 내용이야? 왜 불났지? 그랬는데 얘기 듣고 보니 그렇네요. 계속 이 두 사람의 일상을 쭉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중간에 한 번 이 두 사람이 만나요. 이 오디의 손님으로 셀리가 한번 타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만납니다. 그렇게 한 번 교차가 된 다음에 쭉 진행이 돼서 영화 마지막에 다시 한 번 교차가 되는 둘이 만나면서 드라마가 끝나는데 그때 그 만난 자리에서 인맥 관계가 희한하게 얽혀 있죠. 이 셀리는 시즌 1에서부터 계속 쭉 나오던 중년의 연극 배우가 있습니다. 그 연극 배우, 여성 연극 배우, 강수지 닮은 아주머니. 중년의 연극 배우가 이 셀리에게 그 아마 각본을 부탁하는 그런 장면에서 드라마가 시작돼요. 왜냐면 이 연극 배우 아주머니가 이 셀리가 쓴 에세이를 읽었는데 너무 공감이 되고 요런 걸 가지고 어떤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무대에 올리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어떤 접촉을 커피숍에서 만나서 서로 의사타진을 해보는 그런 장면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셀리가 그 자리를 떠나서 바로 그 부업을 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오는 손님이 방송국 PD인데 PD 혹은 제작자? 이런 사람인데 그 제작자는 나중에 가서 그 스탠딩 코미디라는 OD와 어떤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접촉을 하잖아요. 그런 인맥 관계에서 이 네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데 이 셀리도 평범한 직장인이다 라는 거를 쭉 보여주고 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다 만났을 때 셀리가 조금 흠칫하죠.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자리에 그 연극 배우 아줌마의 초대로 갔는데 그 자리에 자기의 손님이었던 남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둘이 혹시 연인 사이거나 부부 사이인가? 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저씨도 왜 내가 저번에 돈 주고 성매매했던 여잔데 왜 쟤랑 같이 내 친구죠 연극 배우가 왜 쟤랑 같이 오지? 흠칫 놀라는 게 그 자리에 그 스탠딩 코미디언도 있었고 그래서 막 이제 그 연극 배우 아줌마 서로 소개를 시켜주는데 이 우버 기사 스탠딩 오디와 셀리는 서로 우리 원래 이전부터 아는 사이였다고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요. 내 우버 예전에 태워줬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 셀리는 이 아저씨와 아는 척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초면인 것처럼 이렇게 어색하게 악수하잖아요. 그리고 슬쩍 물어보죠. 두 분이 사귀는 사이세요? 아니야, 우리 친구야, 친구. 연극배우 아줌마가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좀 안심하는. 유일하게 그거 하나가 다르다. 이게 이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에 야, 그래도 우리 사회의 어떤 이런 편견이나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 라는 거를 한번 탁 꼬집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지막까지도 씁쓸한 웃음을 주는 참 잘 만든 드라마였다. 제목이 부업이잖아요, 부업. 음. 근데 셀리랑 오디랑 각자 직업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은 어떤 직업을 자기의 주업이라 생각하고 어떤 직업을 자기의 부업이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셀리 같은 경우는 작가를 본인의 주업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실상은 부업으로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야경 멋진 집에 살잖아요. 연극 배우분을 초대해서 집에 놀러 왔을 때도 깜짝 놀라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너 꿈의 인쇄 생활을 하는 유명 작가였구나 네. 하면서 놀라죠. 그랬는데 아니라면서 자기 이제 직업을 사실은 얘기하죠. 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셀리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뭐가 뭐냐고? 예, 그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 본인 그러니까 같으면은- 그런 거를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목이 부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직업이야라고 하는 게 직업인 거죠. 뭐 남들이 볼 때 너는 아니야, 너는 매춘부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너 그걸로 돈 다 벌고 생계는 그걸로 다 유지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매춘부가 직업이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인 자체가 나의 정체성은 나는 작가다. 하지만 이걸로 돈을 못 벌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 사람이 원하는 걸로 불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직업을. 그 스탠딩 코미디 하는 사람도 아니야, 너는 그냥 운전기사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뭐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는 쟤는 저 스탠딩 코미디언이지 라고 해줄 것 같아. 근데 이 여자한테는 쟤가 무슨 작가야, 저 창녀지 라고 할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겠어요? 어떻게 뭘로 불러주시겠습니까 저를? 콘텐츠 제작자로 불러주실래요? 아니면 독자로 불러주실래요? 뭘로 불러주시겠습니까? 콘텐츠 제작자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아닙니다. 이건 취미예요. 하여튼 그 마지막 장면에서 서로 구면임을 쉽사리 밝히지 못하는 이 셀리와 그 아저씨, 방송국 PD 아저씨의 그 장면이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 매춘, 그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꼬리 감기 원숭이가 있는데 영장류들의 그 경제관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동전을 던지잖아요, 우리에다가. 그러면 그 동전을 주워갖고 오면 먹이로 바꿔주는 실험을 했대요. 몇 번 하니까 이제 애들이 이거 깨닫고 저걸 반짝이는 걸 주워다 갖다 주니까 뭐 간식을 주네? 가지고 막 갖다 줬어요. 근데 이걸 매번 반복을 하니까 원숭이들이 요거를 탁 챙기더니 간식 있는 데를 사람한테 안 갖고 오고 암컷한테 가가지고 이걸 주고 교미를 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인원들도 동물들도 근데 이게 영장류에서는 뭐 보노보라든지 굉장히 많은 종들에서 이게 발견이 되고 이런 현상이 심지어는 돌고래도 안 돼요. 돌고래도 이런 거를 어떻게 이거를 저 동물들의 이 성매매를 불법화시켜서 단속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성매매인 건지 아니면은 매력 발산으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도 이제 똑같죠. 사람도 그 돈을 내가 플렉스하는 매력 발산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성매매를.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대가? 거래잖아요. 예. 매력 이거는 발산. 얼마다라는 거래가 있잖아요. 그 걔네들도 너무 조그만 거 갖다 주면 안 해주고 막 그러면 그럼 성매매인가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매력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썸 타는 거죠. 적게 가져왔을 때 싫다, 많이 가져왔을 때 좋다. 뭐 이런 거는 어쨌든 가격이 정해졌네요. 상호간에 근데 그 많다는 거는 내 상대가 알지도 못하고 또 어쨌든 뭐 돈을 그것만을 원하는지 또 다른 뭐 그거 좋아하는지 저희 모르잖아요. 근데 성매매는 정말 액수가 정해진 거래잖아요. 액수가 안 정해져 있고 그날 그냥 흥정에 따라서 다른 액수로 거래하면 원나잇 하지도 하지 상품 않아요? 있잖아요. 뭐 어쨌든 상품의 가격이야 달라지지만 섹스라는 상품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흥정을 하든 액수가 정해져 있던 그거는 성매매가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럼 만약에 번호는 캐릭터고 번호보가 뭐예요? 유인원입니다. 만약에 빵을 받고 섹스를 해주는 그 동물이 그 직업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성매매로 보고
감옥에 넣어. 아, 직업적으로만 벌금을 안 하면 넣고. 되는 거예요? 직업적으로만 안 하면? 직업적이라, 그냥 딱, 직업이라기보다, 상습적으로? 상습적으로? 아, 어렵네요. 한 번만 하면 그러면 성매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받고 음. 성관계를 가졌다 할 때 성매매라고 하잖아요. 네. 심플하게. 사과 한 개를 받고 했다. 그러면 뭐, 성매매입니까? 네. 근데 모르잖아. 소우루는 뭐 썸 타고 있는지 어떤지 어떻게 처벌합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그거 어떻게 처벌합니까? 예.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동물들 사회에서도 음. 되고 있다. 인간 사회에서 언제부터 나왔냐? 농경이 시작된 이후에 사유재산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생기지 않았냐? 뭐 이런 의견이 다수 의견이라고 하네요.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데서는 신전 같은 데서 매음을 했대요. 각지의 순례자들이 신전을 오면 순례자들의 여독을 풀기 위해서 여성 사제가 섹스로 봉사를 했대요. 성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매춘이 아니지. 봉사. 신을 위해서 먼 순례길을 온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고. 사이비 종교 같네요. 글쎄 뭐 이게 뭐 BC 4000년경이니까 뭐 사이비라고 뭐 하시려면 하세요. 아니, 그냥 현대의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 그리고 순례자는 또 그 신전에다가 기부를 해서 신전에서는 그 돈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이랬었대요. 고대 인도에서도 소녀 무희들이 매춘을 담당해서 사원의 재정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바빌로니아에서는 매춘 복납제라는 제도가 있었대요. 모든 여성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낯선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야 된대요. 왜요? 몰라. 그래서 성관계를 갖고 성관계가 끝나면 그제서야 아프로디테에게 소원을 빌고 그 신전 밖을 나갈 수가 있었대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신에게 뭘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제물을 바치잖아요. 심지어 사람까지도 제물로 바쳤었잖아요. 풍요나 사랑의 신, 여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신에게 뭘 바칠 때는 성행위 자체가 또 하나의 제물로서 또 인정받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젊고 예쁜 여성은 금방 소원을 빌고 집에 갔고 몇 년씩 기다리는 여성도 있었다고 하네요. 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지금 국제적으로 성매매 산업의 국제적 추세가 두 가지 추세가 있답니다. 하나는 이 영화에 나온 것 같은 프리랜서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웨덴 모델 아니면 노르딕 모델로도 불리는데 그 모델이 있어요. 프리랜서 모델이 뭐냐면 SNS의 발달로 인해서 포주의 역할이 크게 축소된 형태래요. 홍보도 SNS로 본인이 직접 하고 손님 모집도 SNS 통해서 직접 하고 돈도 직접 받고 드라마에서 나온 주인공 셀리가 딱 그렇게 하고 있죠. 대사로도 나오는데 너 그러면 에이전시를 두고 있냐라고 했더니 에이전시에서 예전에 잠깐 일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혼자 일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죠. 반해서 오디라는 스탠딩 코미디언도 방송국 PD가 너 에이전시 있냐? 그 에이전시하고 얘기해야 되냐 했더니 아니 나 혼자 일해 라고 하는 똑같죠 둘이. 그런 장면이 있는데 시장 탐색 비용이 떨어진 거예요. 산업으로 볼 때. 이 산업에서. 그러니까는 좀 더 이득이 크게 남는 거죠. 원래는 포주하고 나하고 갈라 먹어야 되는데 내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점 프리랜서 모델로 넘어가는 추세래요. 그러면 포주가 있는 거는 영업을 띄워주고 모객을 해오고 또 하나 매수인의 폭력으로부터 이 성매매 여성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같은 형들이 이렇게 뒤에 서 있고 다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혼자서 뛰는 프리랜서로 뛰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 그 드라마에 나오죠. 이 커뮤니티가 있어서 고객들의 정보가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있다. 테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준다는 거죠. 그 사람 30대 뭐 남자인데 뭐 안전해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뭐 그런 정보를 공유해서 그런 안전에 대한 뭐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뭐 보건적인 문제라든지 기타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프리랜서 모델이 있어요. 포주의 역할이 축소되고 위험도도 이런 식으로 감소되고
또 단속에 걸릴 일이 없잖아. 혼자 움직이니까. 잘 안 걸리죠. 예전처럼 뭐 집장촌에 이렇게 모여 있는다든지 길거리에서 특정 구역의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지나가는 차나 남자들에게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니까 단속 위험도 내려가고 그만큼 기본적인 비용이 내려가니까 가격도 싸지고 그러면서 SNS에서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더 넓어지고 그래서 이게 아주 급격하게 장악을 해 가고 있답니다. 요게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셀리가 딱 요 모델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스웨덴 모델은 뭐냐면은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국가의 방침, 스웨덴 모델로 한대요. 이 세상에는 성매매가 세 가지가 있어. 불법인 데와 프리랜서 모델로 하는 데와 그 다음에 스웨덴 모델로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 건데 프리랜서는 불법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근데 분류가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는 불법인데와 스웨덴 모델인데 그리고 합법인데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고 프리랜서 모델은 하나의 그 영업 방식이죠. 네. 같은 분류는 아니에요. 잘 찾아냈어. 하나 모르나 내가 이스터에그 하나 숨겨놓은 건데.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스웨덴 모델은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처벌받지가 않습니다. 그게 거래가 돼야지 성매수 매도자가 있는 건데 성매수를 하면은 처벌을 받으면 네. 사실상 불법이죠. 근데 이 성매매 여성을 왜 처벌 안 하냐면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성매매에 내몰린 피해자다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즘 진영에서 이 제도를 많이 미는 모델이라 그래요. 99년에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스웨덴 주요 도시에서 성매매 여성의 숫자가 650명에서 요거를 시행한 이후에 200명으로 감소했대요. 주요 도시, 뭐 스톡홀름이라든지 말매의 눈물, 말매 뭐 이런 데에서.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스톡홀름 대도시잖아. 서울 같지는 않지만 이런 대도시 한 군데도 아니고 다 합친 숫자인데 어떻게 650명밖에 안 됐지? 지금 200명밖에 안 된다는 게 어떤 뭐 저 구마다 한 명 정도 있는 건가? 프리랜서들은 숫자에 안 넣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와, 예리하네. 이제 당 들어가니까 이제 좀 머리 좀 돌아가나 보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온라인으로 숨어든 매춘 산업이 집계가 안 된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9년에 스웨덴에서 이 모델이 도입된 이후에 다른 국가들이 이걸 다 받아들이고 있고 캐나다, 프랑스도 여기 참여했고요. 그리고 EU 의회에서도 EU 전체 차원에서 이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대요. 근데 요거는 단점이 구매자들이 이 단속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춘 여성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는 됩니다. 그리고 매춘 여성은 범죄가 아니지만 구매하는 사람은 범죄니까 이게 원래 전에 이 합법일 때는 충분히 서로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원하는 방식 뭐 이런 거 다 얘기를 하고선 합의가 되면 이제 차 타고 가는 건데 빨리 해가지고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얼른 타고 차를 타고 막 떠나다가 보니까 성노동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제도가 시행하기 전에는 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거래 여성은 감소했지만 온라인 광고는 폭증했답니다. 이게 뭐 언택트 시대니까 광고는 언택트로 해야지. 풍선 효과 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합법으로 해야 됩니까? 불법으로 해야 됩니까? 성매매를. 저는요? 저는 불법이 좋은 것 같아요. 불법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합법이면 더 할 거고, 불법이어도 다 하는데, 합법이면 더 하겠죠? 그럴까요? 돈이 있어야 하죠. 아니요, 돈이 없어도 모아서. 맞아. 네, 어떻게, 아까 유인원도, 본호부도, 빵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데, 자기가 안 먹고 갖다 줬잖아요. 그 얘기는, 나 먼저 먹고, 엑스트라 머니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굶어서 한 거예요. 문지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말을 아껴야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니
이 불법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음. 왜 불법이어야 되지 하는 그치. 거를 고민해 그걸 물어봐야지. 보니까 뭐 딱히 뭔가 그럴싸한 이유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왜 불법으로 해야 됩니까? 그냥 저는 사람을 사고 파는 음. 행위 같은 거. 게다가 아까 역사를 쭉 읊었잖아요. 근데 어린 소녀들이 봉사랍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한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권력을 진 자들이 정한 규율이나 관습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도 어쨌든 뭐 그야말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지상 이승에 있을 때 내가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그런 봉사를 해야지만 나에게 뭔가 이득이 주어질 거라는 게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저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권력을 쥔 사람들이 정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불법을 해놔도 내가 뭐 돈을 벌기가 좀 애매하다든지 어쨌든 아니 뭐 청소년들이 집을 나왔는데 돈 벌 때가 애매한데 큰돈 만지게 해줄게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불법으로 해놔야지 그러고 단속을 좀 세게 해야지 그렇게 시작하는 애초에 그런 거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저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나오니까 네. 질문을 할게요. 네. 성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안 된다. 그죠? 그 얘기죠? 그 취지죠? 네. 그러면 내 노동력을 파는 거는 괜찮습니까? 노동력이요? 네. 노동력을 파는 우리가 다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성행위를 해주는 것 자체를 노동으로 보느냐 그거잖아요. 다시 질문할게. 신체를 사고 파는 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체를 사고 파는 거는 나를 임대해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내 몸을. 내가 직장에 가서 하루에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사에서 혼자 남고 주어진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지나가는 코카콜라 병 위에다 뚜껑을 계속 이렇게 잠그는 요거를 하루에 8시간씩 하고 나오는 거는 나의 신체를 임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랑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냐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다르죠? 여튼 두 개 달라요. 저는 지금 그 부분에서 네. 사실 좀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그거를 뭘로 다르나? 볼 거냐만 정리가 되면 나머지 문제는 사실 다 해결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고용이 돼서 하루에 8시간씩 사람의 몸을 주무르는 마사지사로 일한다고 쳐봐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고용이 돼서 30분 동안 그 사람의 몸을 만져줘서 그 사람이 성적 쾌락을 느끼게 하는 직업은 그건 안 되고 사실 똑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성기를 자극시켜서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나 똑같이 자기 신체를 그 사람한테 임대해가지고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임대 가능하고 요거는 안 되고 그걸 다르게 볼 만한 근거가 뭐가 있어야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돼! 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디 가서 무슨 논쟁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마음속에는 왜 그게 그렇게 생각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마사지를 받고 왔어요. 손님의 입장에서. 나 오늘 힘들어서 마사지를 하루 종일 받았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하는 사람도 떳떳하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하는 사람이 떳떳지 않다는 게 뭔 얘기예요? 마사지를 받고 온 사람과 저 성매매를 한 사람이 네. 교육 때문 아니겠어요? 성을 터부시하고 성은 그렇게 함부로 여기저기다 불리면 안 되는 거고 네. 오로지 한 사람하고만 약속된 한 사람하고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까요? 북유럽이나 이런 데 우리보다 북유럽에서는 국왕이 난교 파티에다가 걸려가지고 언론에 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덴마크였나? 근데 덴마크 시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국왕의 사생활을 캔 게 더 문제다 하면서 그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문화나 교육 환경 안에서 살아왔느냐가 그거의 그 프로그래밍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게 다 이렇게 좀 다른 게 아닌가.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합법 불법 떠나가지고 질투를 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무슨 영화 있잖아요. 유명한 영화 그 뭡니까? 클로저죠? 아 클로저처럼 뭐 실제로 마음이 뭐 사랑의 감정이 싹 터가지고 막 이렇게 섹스를 한 건 아니지만 섹스를 딴 놈이랑 했다는 것 자체가 막 화가 나고 열받고 하는 그런 것도 왜 그런 거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아, 그거는 내가 배우자가 있는데 딴 사람하고 나하고만 하기로 약속해놓고 딴 데 가서 하고 왔으니까 열받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그런 그냥- 약속을 하지 마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런 약속을 합니까? 그런 약속을 해서 그런 게 아닌 것 아니, 같은데. 연애나, 그것도 교육에 관한 거. 연애나 결혼은 암묵적으로, 음. 야, 이제 우리는 서로 하고만 하는 거야, 섹스는. 음. 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단순하게 약속 어긴 거랑 그거를 어긴 거랑은 내가 화가 나는 정도가 다른데요. 그거는 맞아요. 너무 격렬하게 어겨서 걔가 가서 그 약속 어기면서 얼마나 좋았을 거야. 저렇게 신나게 약속을 어겼어? 이 새끼들? 하면서 더 열받는 게 아닐까요? 물론. 하여튼 여기서 질투, 왜 질투가 나냐, 뭐 이거는 뭐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니고, 뭐 지금 여기는 네. 성매매는 그게 노동으로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법학적인 얘기는. 근데 왜 노동으로 볼 수 없냐. 근거가 좀 약하다. 찬성론자 입장에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또 생각해보면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뭐 타의에 의해서 시작하게 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2010년대에부터에서의 그 추세로는 대한민국 고학력 고소득 여성들이 성매매에 부업으로 뛰는 경우도 상당히 발견되고 있대요. 그리고 어떤 자기가 원하는 엑스트라 머니가 필요해서 간간히 알바로 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서울대 대나무 숲에도 어떻게 하면 그 알바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익명 게시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강제성이 있다. 강제성이 있으면 당연히 뭐든 안 되는 거야. 내가 얘를 데려다가 강제로 나무꾼을 시켜도 안 되고 염전 노예를 시켜도 안 되고 수학 선생을 시켜도 안 되고 성매매를 시켜도 안 되는 거죠. 강제는 건 강제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럼 당연히 여기서 전제되는 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그 성매매 활동을 노동으로 볼 수 있냐 없냐, 그게 쟁점이 되겠죠. 근데 약정이는 볼 수 없다. 왜? 마음에 안 든다. 일단 마음에 안 들어요. 설명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사고 팔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근데 일단은 사는 사람들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매력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그게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할 문제는 수는 아니에요. 없지만 여튼 그냥 그렇게 돈을 주고 하는 행위가 떳떳한 사회는 좀 이상한 것 같고 뭔가 그냥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회는 인류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고, 네. 그리고 지금 사회가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니까 소위 말하는 그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게 합법화돼가는 추세가 더 많은데, 근데 그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OECD에서만 합법인 나라가 대만,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러니까 서유럽 많은 나라들, 뭐 스위스, 터키도 합법입니다. 뉴질랜드, 멕시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칠레, 라트비아, 콜롬비아 이래요. 불법인 나라가 한국, 미국, 일본,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여기 불법이고요. 구매자만 불법인 데가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호객하는 행위, 그리고 포주만 처벌하는 데가 또 뭐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핀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막 이래요. 여기에서 보면은 사실상 합법인 나라인데 선진국이 엄청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 나라들이 계속 합법이 될지 그 나라들이 합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합법으로 가야 된다. 이건 또 아니,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게 왜 나왔냐면 이 사회가 좋은 사회, 그런 게 없는 좋은 사회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현존하는 지구상에서 좋은 나라라고 보는 나라들이 합법으로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저는 그런 궁금한 게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게 싫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싫은가 봐요. 근데 그러면 이 선진국 사회에서는 이 합법인 사회에서는 과연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이 성매매를 어제 하고 왔어. 오늘 아침. 합법적으로. 그거는 네.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요. 다른 문제를 여기서 섞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내 남편이 네. 나를 속이고 다른 여성과 외도를 했다라는 문제로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성매매를 하고 왔으면 그 합법이니까 괜찮은 거냐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외도, 지금 바람 피는 거는 불법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현재 불법 아닙니다. 하지만 내 파트너가 바람을 피면 기분 나빠요. 불법 아니지만. 그거 이게 합법이기 때문에 기분, 남편이 가서 그러면 허용할 거냐, 남편이랑 이런 상관없이 직장 동료가 그걸 했는데 네. 만약 그 사람 이상하게 안 볼 합법이니까 거냐. 네. 좋게만 어떤 사람은 보면 뭐 불법이 아니더라도 나는 저런 거 하는 사람하고는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뭐 불법도 아닌데 뭐 생각은 각자 다르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겠죠. 합법이라면.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가 불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막 집을 막 갭 투자해서 막 대여섯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 안 좋아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회사에서 잘려야 되냐? 그건 아니죠. 이런 맥락으로 가야지.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 사회에서는 그런 직장 동료가 자주 성매매를 한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이 없는 사회인지 그거는 몰라요. 궁금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묻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아시나 해서요. 한 가지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루니라는 영국 축구 선수 있어요. 알죠? 네. 거의 머리 뭐 심은 레전드급이죠. 사람. 레전드급. 프리미어 리그에. 걔가 좀 어리전 시절, 그러니까 20대 그 초창기 시절에 집장촌 앞에 이렇게 줄 서 있는 게 사진 찍혀갖고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멀뚱 이렇게 당당하게 줄 서 있는 거죠. 청바지 좀 손 넣고. 그 이후에도 루니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이 떨어지진 않았다 하는 걸로 한번 가름해 봅니다. 예.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여성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성매매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빈곤에 처한 여성들이 거의 뭐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거는 막아야 된다. 그걸 놔둬선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다른 3D 직종에도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저기 가서 저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저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자발적으로 제가 취업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상 저 사람이 경제적 빈곤이나 드는 상태에서 내몰려 있으니까 저 직업을 택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 궁금한 거예요, 지금 제가. 왜 그런 섹스에 대해서만 질투를 심하게 하고, 자꾸 질투의 감점이 어디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즘 생각하고. 뭐 질투하는 일 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질투세요? 이거는 네. 맞아요. 기저 근데 심리가 질투예요, 질투.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질투잖아요. 어쨌든 내가 싫으니까. 그럼요, 남자가 그러는 게 싫으니까. 그 남자 안 만나면 되죠. 그 남자 안 만나면 되지. 그걸 법으로 못하게 해서 저 직업에 종사하는 저 사람들 직업 다 잃게 하고, 또 평생 못 쏠린 사람 거기 다니면서 욕구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그거 못하게 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 기분 때문에. 내 기분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남자가 그런데 안 다니는 남자를 만나면 되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다 그런 기분이겠죠. 만약에 그 사람도, 자기가 성매매를 했다는 그 사람도 그 주변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또 가족들이 만약에 그걸 했다 하면 질투의 바탕을 둔 분노라던가 실망이라던가 이런 감정이 생기잖아요. 난 도대체 왜 그게 생기는지 궁금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이 노동력을 팔고 자기 몸을 섹스는 아니지만 뭐 노력을 들여가지고 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투를 안 하면서 화를 안 내면서 왜 그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하냐. 사실 질투하죠. 예를 들어서
의료 서비스를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네. 그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서 손님이 존나 많고 막 우리 병원은 하루에 환자 2명 오는데 거기는 막 사람들이 줄 서갖고 번호표 뽑으면서 막 진료를 받고 막 나갈 땐 녹용 한 첩씩 다 쪄나가요. 질투 나요 안 나요? 아, 질투 많이 나죠. 그럼 그 사람 불법해야 됩니까? 아니, 아니, 그거랑 똑같이 만약에, 왜 이렇게 아니, 질투에 꽂혔지? 그러니까- 내가 그 많은 자료를 내가 봤는데 그 질투로는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나 너무 쏙 공감이 돼가지고. 아니, 그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민 반응이라 표현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반응을 하냐, 이런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거랑 비슷하고, 그거랑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데, 왜, 그거가 뭐예요? 노동력을 파는 것과 성을 파는 게 네, 차이가 없는데, 왜, 음. 유독, 음. 거기에 대해서만, 음. 이렇게, 내가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가요? 학교 어디 나왔어? 덕산초등학교. 새별 유치원 덕산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진해남중학교. 교육받았네. 아유, 창신고등학교. 동국대학교 나왔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냐? 글쎄요, 그 질투 때문이 아닐까요? 그 질투는 어디서 기원한 건가? 너무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이 수많은 자료 중에 질투는 없다고, 질투는. 오늘 하나 더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빈곤한 여성이 반강제적으로 내몰린 거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고, 그에 대한 반론으로는, 그렇다면 3D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다. 그러면 3D 업종을 불법화 시켜야 되는 거냐? 라고 이런 반론이 있어요.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어떤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건가요? 반강제적으로 종사하게 된 건가요? 그런 경우도 네, 있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성매매를 불법화했다면 그럼 3D 업종도 그런 이유로 불법화 시켜야겠죠. 근데 이 진짜 질투에 기인한 질투가 빠졌으니까 여기는. 질투에 기인한 그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 무슨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주제가 공창제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한 주제였어요. 백분 토론 제목 같은데. 네, 근데 그때도 저는 싫지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적을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질투 말고 설명을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찬성으로 글을 쓰긴 썼어요. 근데 그거 쓰고 나서도 너무 제가 후회되는 거예요. 쓸 게 없어서 보통 그런 거 썼는데. 있죠. 뭐 이제 공창을 찬성해서 그걸 제도화 시키면 너도 나도 다 거기 갈 거고 막 너도 나도 성매매하고 남자들 다 돈 주고 여자 자고 그럴 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불안감, 선동도 있고 똑같은 거예요. 그 동성애를 가만 냅두면 다 동성애 된다. 우리 아들 동성애 옛날에 뭐 엄마 부대 같은 뭐 그런 학부모 단체가 있었는데 동성애자가 나오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다가 일명 광고를 실었어요. 우리 자식들 동성애로 만드는 무슨 드라마 폐지해라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성매매랑 동성애는 좀 다르지만 동성애라는 것은 어떤 타고난 성향으로 보는 것이지 그걸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공창제를 시행하면 모두가 다 성매수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저는 뭐 질투에서 기인한 과도한 기우가 아니냐. 아니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불법이긴 하지만 사실상 합법이잖아요. 누구 거기 갔다고 처벌받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옛날에 제주의 그 지검장이 골목에서 몰래 지나가는 여중생을 보면서 자위를 하다가 잡혀간 경우는 있었지만 자위를 하다가는 잡혀가도 성매매를 하다가 잡혀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뉴스에는 가끔 나오지 않아요? 뭐 일제 단속 이러면서. 그 본 지가 언제 됐던 것 같아요. 전두환 시절에 봤죠. 근데 어쨌든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마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안 하는 선량한 남자친구가 대다수다 이거예요. 왜 거기 단어에 선량이란 단어를 붙이세요? 본인 남편이 네.
성매매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도 그럴 것이고, 문지기도 본인이 성매매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잖아요. 네, 저 완전 세뇌를 시켰죠, 저 스스로.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상 뭐 합법이나 진배 없는 이런 나라에서 돈만 있으면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공창제가 되면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돈을 싸질머치고 거기로 달려갑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 그렇다고 제가 이거 찬성을 하자, 합법화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상을 유지하자 주의입니다. 아, 그래요? 예, 현상을 유지하자. 여태까지 얘기하신 거는 반대 의견을 얘기를 해. 약쟁이가 반대 스탠스를 취했으니까 찬성 스탠스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인신매매나 범죄 피해 여성들이 많다. 그게 합법화되면 이 인신매매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에 대한 반론으로 염전에서 노예처럼 일시키는 염전 노예 사건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면 염전을 불법화 시켜야 되냐, 임신매매를 근절시켜야지 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엠네스티, 국제 그 인권단체잖아요. 엠네스티가 최근에 선언을 했어요. 성매매 하는 것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라는 성명을 냈어요. 거기도 KKK처럼 장악다. 누구한테? 누구 찬성론자들. 그때 이제 이 스웨덴 그 외무장관인가? 엠네스티는 이 이거 발표한다는 것이 이제 예정되었죠. 이 발표하는 것을 재고해야 된다. 지금 포주들이 환영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면서 저기 했는데, 엠네스티는 발표했죠. 성매매를 범죄로 보게 되면은 그에 따른 위험은 결국엔 성을 파는 여성들에게 전가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엠네스티는 인권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인 단체잖아요. 경제 논리고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사는 사람만 처벌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급하게 성매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도 있고, 오히려 더 음성화된다 이거예요. 이 파는 사람이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홍보해야 되냐면, 구매자가 잡혀갈 수 있으니까 겁나잖아. 그러니까는 절대 안 걸린다.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거를, 그리고 무슨 뭐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여자가 갑자기 나를 신고하면 어떡하냐고, 나만 잡혀가는 거야. 절대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뭐 이런 걸로 오히려 더 홍보를 하게 돼서 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돼가지고 결국에 예전보다 더 억울한 걸 당해도 여자가 신고를 못 하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을 파는 성노동자들에게 그 모든 부담이 전가가 돼버린다. 그래서 성을 파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누구도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최선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어때요? 엠네스티가 요 입장에서 이 스탠스에 섰는데, 또 이거 좀 따라줘야 좀 어떤 좀 세련된 현대인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함부로 거부하기가 어려운. 엠네스티라 하니까 또 질투고 뭐고 가네. 질투에 사로잡혔던 나의 그 동물적인 반응에 반성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실효성 문제가 있어요. 근절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쵸. 실효성도 없는데 왜 거기에 계속 에너지를 써야 되냐. 국가적 역량을 왜 거기다 계속 낭비를 하고 다른 부작용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건강 문제도 있어요. 섹스는 건강에 좋다. 그래서 주 3회 이상 섹스를 한 사람들, 중기적으로 섹스를 한 사람 조사를 했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10년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자위 포함이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주 3회 섹스는 10년 이상의 신체 나이를 젊게 하더라. 라는 이미 건강하니까 주 3회 이상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거 삭제. 요거 반박할 수 없는 부분 삭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보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그 노인들 65세부터인가요? 지하철 무료가? 네. 그렇죠. 버스 지하철 무료.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뭐 65세가 노인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지하철에 그 누적 적자가 얼만데 저것 때문에 돈을 내는 사람들의 요금이 자꾸 더 올라가고 요금 부담이 생긴다. 상승 압박이 너무 크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그거 다 부담하는 거 아니냐. 사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 공짜로 태워주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공짜로 해줌으로써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활동을 해서 코로나를 더 옮겨. 는 아니고, 그래서 그 노인들의 활동 지수가 올라가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사회 전체를 보면 사회 비용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 의료를 감당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성범죄가 줄어드는 게 실제로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성범죄가 낮다라는 연구는 많이 나와 있다고 그러네요.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합법화를 시킵니다. 아까 말했죠. 불법화일 때 성노동자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가 온다고. 그래서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법화를 해. 그러면 합법화는 가격 하락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합법이니까 종사자들이 이제 음지에서 움직일 때보다 이게 양지로 올라갔을 때 아무래도 비용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변 불법인 인접국에서 섹스 관광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나라가 선진국이면 선진국에서는 성노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주변 제3국에서 성노동자들이 유입이 되고 공급도 많아지고 수요도 많아지고 가격은 내려가고 그리고 제3국에서 왔으니까 인건비가 쌀 거 아니에요. 현지 자국민보다. 또 그렇게 해서 가격 하락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은 성범죄가 감소한답니다. 그러면서 성노동자의 인권도 다시 한번 또 보호가 되고 그럼 다 또 합법화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가격이 떨어지고 그럼 성범죄가 또 떨어지고 성노동자 인권도 보호가 되고 선순환 구조 있다는 거예요.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에서 성범죄가 낮다는 연구 결과는 뭐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커비 컨디프라는 분이 쓴 Prostitution and Sex Crimes라는 논문이 있어요. 2004년 논문. 여기에 뭐 이렇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성매매를 불법화 시켰더니 성폭력이 증가했다는 자료도 많습니다.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겸 기자라는 분이 반대의 논문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아니 세상 모든 거는 약쟁이는 여자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그거에 대한 반대 논리를 피는 무엇은 어디에든 나올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는 그거에 반대되는 자료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은 사실상 무의미해. 어디에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스웨덴에서 성매매 불법화한 이후에 7년간 성범죄율이 254%가 증가했대요. 한국에서도 2003년도에 성범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7년간 290%가 성범죄가 늘었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사회가 점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신고를 당하고도 못했던 거를 지금은 좀 더 떳떳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위험하죠? 이 정도면 이제 찬성하실 거예요? 내 질투심은 사라지지 않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 좋은데 자발적으로 한 것도 맞고 자기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는 것도 맞다. 오케이. 그러면 장기거래도 그러면 합법화 시켜줘야 되냐? 장기거래 불법이잖아요. 세계 어디에서도. 장기거래도 내 몸이고 내 몸을 내가 뭐 이렇게 팔겠다는데 떼어가지고 그걸 왜 막냐? 안 맞지 않냐? 그거는 왜 막아요? 지금 빨리 희망이 생겼죠. 이 논리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를 하면. 요게 제일 좀 어려운. 그거는 왜 막는 건데요? 어떻게, 약쟁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질투는 없는데. 질투 없으니까 그 합법. 어떻게 해야 되지? 질투 본위제. 질투 본위제. 질투 근본주의자.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질투 문제가 이제 핵심인 거네요. 아니, 질투는 원래는 애초에는 생각 못 해봤는데
문지기님이 문지기가 예전에 한번 크게 이 질투 때문에 아니. 사단을 치렀었나 봐. 그 표현이 실수로 나온 거지. 저는 합법, 불법 사실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남의 섹스에 화를 내는가? 이게 지금, 남의 섹스가 아니죠. 내 파트너의 그렇죠. 다른 내 사람과의 가까운 섹스. 사람들의 섹스에 이렇게 화가 나지? 이런 게 좀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음 영화 주제를 그걸 잡아서 질투에 관한 거 하나 잡아갖고 오고 알겠습니다. 질투에는 어떤 약재가 좋은지 질투를 다스리는데 약으로 되는 게 아닌 것 침으로 같아요. 돼요. 침으로. 아, 침은 침으로 돼. 되는 거예요? 침통 탁 침 됩니다. 침은 안 되는 거 치면 없어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어디 이렇게 관자놀이 쪽에 똑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나오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약재랑 침 얘기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장기 거래에 대입을 하면 찬성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막히는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찬성론자들은 이 대목에서 그럼 장기 거래 합법화도 같이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장기 거래와 성매매는 다르다라는 어떤 점을 찾아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게 그거에 대해서는 똑 부러지는 거는 들어본 게 없어서 그거는 소개를 못 해드리겠네요. 저는 지금 반대 의견, 찬성 의견을 골고루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건데 제가 찬성이고 반대. 저는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자. 지금 딱 좋다. 내 몸을 해치는 행위라서 안 그러면 되나? 자살도 불법이어야 하지만 자살은 불법이 아니죠. 자살도 불법 뭐 어쩌고 처벌을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자살 시도한 사람은 처벌해야죠. 그러면 시도한 사람이요? 자살 미수죄 이런 게 있어야죠. 그거 처벌은 안 하지만 병원을 꼭 가야 돼요. 안 가면 그- 처벌돼요? 그 꼭 가야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제가 어설프게 듣기로는 응급실에 오면 무조건 진료를 봐야 된댔어요. 그건 의사의 의무겠죠. 아 그런가? 아무튼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래서 진료가 병원 안 아니 가면 환자가 잠깐, 의사를 잠깐만. 봐야 된다고. 환자가 정신과 진료를 봐야 된대. 자살 미수로 응급실에 그러니까 그거는 가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의사들의 병원의 의무겠지. 그걸 안 하고 환자가 도망쳐서 나갔어. 그러면은 그 잡아와요. 사람을 잡아다가 너 왜 의사 안 만나고 가서 가뜩이나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감옥에 넣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기 매매 어때? 의사 입장에서 장기를 좀 내가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 뭐 하면은 찬성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래서 장기 매매를 허용하자. 라고 나오면은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급진적인 질투가 없다면 모든 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장기가 매매가 허용이 돼서 시장이 생기고 시장에 맡기면 이 장기 값이 떨어지겠죠 지금보다. 아니 근데 이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그 사람한테 그 장기를 파는 본인의 건강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게 일종의 살인까지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장기가 꼭 하나 떼어주고 살 수 있는 신장이나 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장도 있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도 있는데 내가 남은 가족을 위해서 다 떼주고 다 떼주고 뭐 진짜 수억 준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일종의 살인이 되는 거잖아요. 돈 가진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그래서 지 합법 건강 챙기고 예. 남 죽이는 꼴이 되니까. 네, 이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네. 성매매 합법화론자들에게 아, 이거 연결할 수 근거를 있는 건가? 주셨어요. 됐어. 살인으로 이어진다. 살인으로 매매는 살인이다.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반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성론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신체 결정에 대한 자유는 본인 스스로에게 있는데 그거를 왜 국가가 나서서 그거는 파는 거는 불법이야.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근거에서 나온 거고요. 반대론자들은 그거 자발적인 거 아니다. 반강제적인 거다. 빈곤에 내몰린 여성들이 반강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대표적인 논지가 있고요. 그러면 요거는 간단하게 시간 다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불법인데 장기 매매요. 아니 성매매가
처벌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지금 우리나라는 초범일 경우에는 뭐 별다른 처벌이 없지만 2번 걸리면 벌금 몇백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3번 걸리면은 점점 늘어나겠죠. 그다음 이제 실형도 나오겠지 나중에는 집행유예든 뭐든. 물론 이제 아동이나 이런 거 대상으로 한 거 이런 거 뭐 강제로 한 거 이런 거는 당연히 그건 다른 범죄니까 빼고 합의된 성매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처벌 수위가 괜찮은가? 망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 공개 네. 성매매 하는 사람은 그냥 그걸 못 이길 것 같아요. 질투심을 아니요, 망신살을. 뱃살을 성범죄자처럼 취급을 해야 성매매자를 성범죄자처럼 취급해야 된다. 네. 거주지 공개하고 발목에 채우고 발목에 채우고 발목에 개주름 채우는 건 좀 꺼가지고 그렇고. 못 생기고 얼굴 다 깠는데 그게 더 저기지. 아니, 얼굴 까는 게 더 그거니까 굳이 발목, 팔찌 같은데 예산 쓸 필요 없고. 그러면은 팔찌 같은데. 폭행범은 폭행이요? 응. 폭행도 나쁘죠. 그럼 그 사람도 감옥 보내야지, 감옥. 엄벌주의로 가자. 이슬람 쪽 이슬람 문명 태형을 네. 엄벌주의로 폭행을- 기본적으로 수위가 높구나. 방화문 당장에서 벌칙에 대해서. 폭행을 한 사람이면 맞아야죠. 이 사람도. 아까도 사실 처음 생각한 거는 말하기가 그래서 그렇지만 처음 바로 그냥 생각난 거는 아까 성범죄들도 100번 당해봐라 막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망신으로 갔어요. 자, 그럼 합법, 불법 중에 고른다면 그러면 저는 합법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합법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기 신체 결정권, 자기 성 결정권을 국가에서 뭐 이거를 불법이네, 저기네. 성인끼리 만나서 서로 상호의 합의 안에 모식경위를 해먹겠다는데 뭐 그거를 불법으로 해서 막 잡고 거기다 공권력을 쓰고 그럽니까? 합법화해서 세금 걷고 그걸로 성욕을 해소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인분들 중에. 이 사람들도 엄연히 성욕이 있을 건데 아무 데서도 이 성욕을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뭐 거동이 불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파트너를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성매매를 하는 곳에서 사람이 성욕을 해소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성욕을 좀 해소하면서 인간답게 평생 고문당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이 종교인도 아닌데 그걸 해소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 엄연한 사람의 4대 욕구 중에 하나인데. 종교를 불법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종교가-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그 종교에 들어간 거잖아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해서. 사실 상관없어. 난 할 거 아니니까. 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거기다 쓸 돈 그거 할 돈이면은 그 재밌는 그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 이코노미지에서 조사한 건데 인종별, 몸매별, 머리 색깔별, 단가, 성매매 단가를 조사한 게 있어요. 머리 색깔별은 제일 많이 받는 색깔이 금색, 금발을 가진 여성이 제일 비싼 단가를 받고 꼴찌는 흑발이야. 그다음에 백인이 흑인 여성보다 더 많이 받고 그다음에 몸매에서 조금 의외다 했는데 1등이 근육질, 2등이 날씬, 3등이 스키니, 4등이 베이비 팻이라고 나와 있대. 베이비 팻은 뭘까? 젖살? 통통? 그다음에 팻. 꼴찌가 슈퍼 팻. 근데 1등이 근육질이라는 건 조금 애슬릿이라고 써 있었는데 운동선수 같은 거니까 근육질로 봐야겠죠? 있었고 그다음에 가슴 사이즈별도 있었는데 그건 크기와 정비례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조사 이코노미지에서 했던 조사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엄연하게 존재하는데 그리고 막을 수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그리고 막으려고 시도를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도 만만치가 않고 거기에다가 내 생각으로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성적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 모든 거에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에만 그거를 빼놓고 이례적으로 적용한다면은
그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원리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은 어쨌든 불법화 해야 된다. 주의.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고 이 영화, 드라마에서 이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잘 영위하고 사는 한 도시 시민 셀리를 본 후에도 여전히 불법화 시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가 불법인데 단 인터코스가 없으면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인터코스만 불법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좀 특유의 이상하네요. 풍속 문화가 생겼잖아요. 소프란도라는 그게 뭐예요? 삽입만 안 하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곳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뭐까지 왔냐면 남성 손님이 VR을 써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라든지 어떤 하여튼 뭐가 나와요. 뭐 애니메이션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실사로 나올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매매 여성이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성매매 여성을 만지면서 그 VR로 이렇게 어떤 즐기는 그런 그런 형태의 영업까지도 등장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이제 인터코스를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만지고 접촉하고 느낌 느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점점 더 이거 다 이상한 영업 방식 그리고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를 방법으로 막 파생 상품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 우리나라는 불법이에요? 우리나라 뭐 불법이죠. 귀청소방 이런 거 불법이에요? 귀청소는 합법입니다. 귀청소 합법이죠. 발톱 손질은 되고 귓구멍 손질은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귀청소방 이런 거는 합법인 거죠. 합법이죠. 근데 귀청소방에서 추가적인 다른 영업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귀청소 자체가 불법일 일은 없잖아요. 한번 가볼래요? 귀청소방. 다른 나라에선 진짜 시원하게 청소해주는 데가 있다고 터키 이런데? 왠지 어디? 그런 데 있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어디 나라인지 라오스인가? 어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진짜 그런 미용실 같은 데서 그렇게 해주는 데가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저 편견을 많이 깼어요.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성매매 여성을 뭐 본 적이 있어야지.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성매매 여성이라고. 뭐 나를 알고 지나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직업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갖고 있더라고. 되게 불친절하고 좀 못됐고 음지에서 일하니까 그런 어떤 이상한 편견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그냥 평범한 생활인이구나 그 사람들도. 그리고 성매매를 하러 가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머리에 뿔나고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고 고추가 이만한 사람이 돼. 거기 나온 사람 고추 이만하대. 그렇대요? 깜짝 놀랐죠 그냥. 너무 크던데. 같이 보다가 오 진짜 깜짝 놀랐어 저도. 그 뭐 이렇게 끼워놓은 거 아니야? 몸빼 잘랐는데 거기만 뭐. 내 팔뚝 두께만 진짜 내 팔뚝. 뭐 나는 그 뭐 이렇게 보형물을 껴놓은 거라고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셀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냥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 또 이 작가님의 명예. 조롱하냐? 근데 진짜 듣고 나니까 그 스탠딩 코미디언이랑 오디랑 셀리랑 각각의 씬들이 진짜 대칭적이죠. 유사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명백한 제작 의도는 연출 의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지의 오디와 음지의 셀리를 대칭적으로 보여주면서 사실 다 똑같다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에 한 장면 앞면이 있는 것을 대놓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왜 그 문제에만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분노를 하고 질투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 시청자들은 그걸 보면서 좀 어색하네. 다 아는 척하고 했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아이고 셀리 안 됐네라고 셀리를 좀 이입한 사람은 그렇게 봤을 테고 아는 사람은 잘하니까 저러니까 저게 부끄러운 짓이지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테고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느끼실지 한번 보시고 코어티 님처럼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어티님 동의합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인직이었습니다. It's a good question.
I know this is crazy, but we're gonna fucking do it.